과학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 금요일엔 과학터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금요일의 과학터치, 오늘도 유익한 강연으로 찾아왔는데요. 금요일의 과학터치 실시간 라이브로 함께하는 만큼 강연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 채팅으로 질문 남겨주시면 댓글로 또 저희가 소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강의 끝나고 또 강의 질의응답 시간이 있을 예정이니까요. 편하게 채팅으로 질문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유익한 강연을 진행해 주실 경상대학교 수의학과 정태성 교수님 모셔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경상대학교 교수님. 정태성입니다. 네, 오늘 어떤 강연 준비해 주셨나요? 간단하게 이제 제가 지금까지 연구했던 것이 과학이라는 이름 하에서 진행되었는데, 네. 그래서 특히 대상이 중고생이기 때문에 그런 과학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지 과학자가 될 수 있고 그 과학을 이해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럼 이 강연을 듣는 친구들이 조금 더 집중해서 들으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과학자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진정한 과학이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네요. 네, 네, 부디 그러면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교수님 자리 이동해서 강연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본 주제는 진화와 항체라는 것인데, 여러분 항체라고 요즘에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백신을 맞는다 또는 감염이 되었다, 그렇게 된 결과로 몸에서 항체가 생겼다, 항체가 많아졌다, 적어졌다, 그리고 항체가 있어야만이 이 예방이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많은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이 항체라는 것은 사실 면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단백질입니다. 조금 더 진행하면서 제가 조금 더 설명해 드리려고 하고, 우선 과학이란 뭔가, 특히 제가 많이 연구하고 있는 생명과학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생명과학이라 할 때는 대학에서 어과학, 수의학, 그 다음에 농생명과학, 수산생명과학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이야기하는 큰 범주입니다. 여기 슬라이드에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것은 하나의 갤럭시입니다. 하나의 은하계죠. 이 은하계가 얼마나 여러분들이 큰지 전부 다 우리는 상상을 하고 예측을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단지 과학적으로 저게 얼마나 크다, 또 얼마나 작다, 또 얼마나 떨어져 있다, 또 거기에는 뭐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라고는 얘기는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 같은 이와 같은 CJD, BSE, 스크라피, 쿠르와 같은 아주 작은 단백질에 의해서 발생하는 질병, 그리고 옆에 이와 같은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갖다 모식화시킨 것, 그리고 이 바이러스가 세포에 있는 모양을 전자현미경으로 찍었을 때 바이럴 어레이를 나타난다는 것, 그리고 이와 같은 것은 또 하나의 세포 바이러스가 옆에 끼어 있죠. 이것은 바이러스가 엔벨로프를 가지고 있다 하는 바이러스. 이와 같은 아주 미세한 것, 앞서에 보였던 우주를 볼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볼 수 없는 아주 작은 미생물의 가치, 모든 것들을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과학적으로 우리는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와 같은 프리온에 대한 단백질 구조를 갖다가 모식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프리온 중에서 바이러스 중에서 전혀 이와 같은 생김새를 갖지 않고 이와 같이 막대기가 또는 구부러져 있는 같은 모양을 갖다가 있는 바이러스도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있는 주홍빛 색깔 같이 있는 퍼플 색깔로 되어 있는 것은, 이 부분은 바이러스가 세포로부터 지금 튀어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나라에서 과학이란 쓰여있는 낱말의 유래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의 어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처음 과학이란 용어를 만든 사람은 철학자 니시 아마네, 1829년부터 1897년에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1862년 막부의 명령에 따라 화란, 그러니까 네덜란드죠. 화란에 유학하여 법률, 경제, 철학 등 서양 학문을 배우고 돌아온 그는 먼저 개성소 교수가 되었다. 이 기간은, 개성소라는 기간은 뒤에 동경대학이 되었으니 말하자면 동경대 교수에 해당하는 분이었다는 거죠.
그가 처음으로 과학이란 말을 만든 것은 1874년이다. 그가 명육 잡지에 연재하던 지설이라는 글에서 과학이란 말을 처음으로 그것도 꼭 한번 사용했는데 당시만 해도 전문화되는 각 분과의 학이란 정도의 뜻으로 쓴 표현이었다. 그러니까 전문화된다는 소리는 각기 이제 새로운 학문이 나타나고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그 나누어지는 걸 갖다가 과학이란 표현으로 썼다는 것이죠. 그게 지금 이 단어의 유래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우리가 개념적으로 좀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일본말, 또 일본에서 유래된 말이 다르게 쓰이는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친절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어떤 좀 활동이 거북한 사람을 갖다가 잘 길을 가서 인도해 준다든지, 다리가 아픈 사람을 부축해 준다든지, 그리고 아니면 휠체어를 밀어준다, 이와 같은 행위들이 모두 다 친절에 해당한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 사진은 여러분들이 보면 아주 옛날 일본 막부 시대의 사무라이입니다. 이 사무라이들이 차고 있는 칼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는 긴 칼, 하나는 작은 칼입니다. 왜 두 가지 칼을 쓰고 있는지는 지금 친절의 유래를 보면 이해합니다. 이 친절은 한자로서 신세자라고 일본말로 익히지만 어버이 친 또는 친할 친, 그 다음 절은 끊을 절, 마디절입니다. 이 친절에 대해서 유래를 보면 지금으로부터 650여 년 전 일본 에도 막부 시절, 일본에도 각 성을 중심으로 성주가 세력 다툼을 위하여 전쟁을 많이 하였던 것 같다. 거기에서 무사 계급인 사무라이들이 전쟁에서 패했을 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었고 패전에 대한 책임을 할복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다고 한다. 물론 칼, 그러니까 작은 칼입니다. 로서 자기 복부를 찔렀을 때 바로 죽으면 고통이 덜할 수 있으나 이와 같이 작은 단도로서 자기의 배를 찔렀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엄청난 고통으로 서서히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바로 그때 자신의 신복이나 아주 절친한 동료가 이러한 아픔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긴 칼로 순식간에 목을 쳐서 고통을 없애주는 행위가 바로 친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던 친절이라는 것과 완전히 다르게 유래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과학을 다시 돌아갑시다. 과학의 또는 사이언스의 정의는 우리 말에서 조금 더 본다면 과학은 사물의 구조, 성질, 법칙 등을 관찰 가능한 방법으로 얻어진 체계적, 이론적인 지식의 체계를 말한다. 저도 어렵습니다. 좀 더 좁은 의미에서 과학이란 인류가 경험주의와 방법론적 자연주의에 근거하여 실험을 통해 얻어낸 자연계에 대한 지식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도 쉽지 않습니다. 사이언스, 이거는 위키피디아에서 찾은 사이언스의 정의입니다. Science is a systemic enterprise that builds and organizes knowledge in the form of a testable explanation and the predictions about the universe. 그러니까 우주에 있는 몸물에 대하여 설명이나 예측 가능한 형태의 지식으로 조직해 놓은 어떤 덩어리 또는 큰 시스테믹 덩어리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과학의 범위를 본다면 우선 스케일로 우리가 우주의 범위를 보면 이와 같이 1m를 기준으로 10의 마이너스 15선 같이 파티클레부터 10의 27선 아주 우리가 볼 수 있는 우주까지 굉장히 넓은 범위의 모든 것이 과학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 밑에는 우리가 말하는 끈 이론이라고 물리학에서 최신 이론이 있고, 그래서 이와 같이 파티클에서 보면 이 작은 파티클에서 지나서 우리가 말하는 소립자들이죠. 전자, 그 다음에 양성자, 중성자 이런 것들 다 포함되는 거고, 그 위에 우리가 말하는 애톰이라는 거, 우리가 원자가 있죠. 이 원자 단계의 전 단계에서 포멀 사이언스라 해갖고, 우리가 로지컬 하는 거, 이론적인 거, 그 다음에 수학, 그리고 이와 같이 전자, 이와 같은 원자 이런 걸 다루고 있는 피직스, 물리를 이와 같은 피직스를 바탕으로 나오는 화학, 케미스트리, 그리고 이와 같은 물리학을 또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생명과학에서 제일 먼저 있는 셀룰러 바이올로지, 세포 생물학입니다. 그리고 이런 세포들이 모여서 기관을 만들고 기관이 만들어갖고 이제 기능을 하게 되는 펑셔널 바이올로지까지 올라가고, 이게 이제 라이프 사이언스에 해당하는. 그 위에는 또 소셜 사이언스로 이같이 이제 개체가 이루어지거나 하면 사이콜로지가 되고, 사이콜로지가 이제 개체가 많이 모여지면 소셜로지가 됩니다.
물론 이걸 더 뛰어넘는 아주 큰 범위에서 아스트로노미, 천문학이라든지 지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도 이와 같이 피직스나 케미스트리에 영향을 받아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어느 정도에서 스케일에 따라서 나눠질 수 있고, 그에 나눠져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이런 체계적인 형성을 하고 있다는 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 볼게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아마 국민학교 또는 초등학교 아니면 중간에 중학교, 지금 현재 고등학생이라면 고등학교, 그리고 또 제가 가르치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과학이란 뭐지? 라고 물으면 대부분이 과학이란 뭔지에 대해서 대답을 바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했듯이 언어의 묘한성도 있지만 우리가 그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생각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거는 우리가 아인슈타인 교수님이 설명했던 건데, if you can't explain it simply, you don't understand it well enough. 그러니까 어떤 질문에 대해서 자기가 충분히 이해한다면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해하지 못한다면 복잡해지고 자기도 모르는 개념, 단어 이런 게 나와서 설명이 불가능한 뜻이 되는 것입니다. 과학이란,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느꼈던 과학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대상에 대한 관찰, 실험을 바탕으로 보편적인 반복 현상을 발견하는 것과 이를 정리해 놓은 것을 저는 과학이라고 쉽게 정리했습니다. 가장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반복입니다. 모든 것을 왜 반복이라고 생각하는지 이제 하나씩 살펴봅시다. 이와 같은 집이 있습니다. 이 집이,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요. 이 집이 왜 안 무너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봤을 때는 무엇을 잘못 나왔을 때는 균형이 안 맞아서 무너지게 돼 있죠. 근데 안 무너지고 있어요. 반면에 이 집도 보십시오. 위에가 더 넓고 크게 보이죠. 그것도 무너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도 생각해 보십시오. 이와 같은 것들은 이렇게 놓더라도, 세우더라도 반복적으로 관찰해보니 무너지지 않다. 또 반복적으로 설계해도 그대로 유지가 되었다. 이 같은 반복적인 것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수의학에서 배울 때 개를 배우는 개해부학의 기초도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물고기의 기초도면입니다. 한번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과학이라는 거, 생명과학에서 이 개가 꼬리가 9개 또는 다리가 3개 막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다면, 여러분들이 개를 지금 개의 해부학을 배우고 다음에 개의 생리를 알고 개의 병을 알고 하여서 결국 개가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반복적인 어떤 구조, 기능, 병의 진행 과정을 알기 때문에 저희들이 병을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물고기도 그렇고. 근데 그게 전혀 예측이 불가능한,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그늘에 앉았을 때 바람이 이쪽으로 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측이 가능하고 그에 대해서 예방이 가능하겠습니까? 이건 우리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넙치입니다. 넙치에서도 동일하게 그와 같은 거지. 넙치의 모양이 보면 여기 꼬리가 있고 지느러미가 있고 그 다음에 눈이 옆으로 돌아가 있다. 그 넙치를 갖다가 이같이 이제 해부를 하기 위해서 배를 갖다가 따보니 안에 부레가 있고 그 안쪽에는 신장이 있고 그리고 이같이 간이 있고 그 밑에 장이 있다. 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넙치는 자기가 사료를 먹으면, 음식을 먹으면 장에 가서 소화를 하고, 그 다음에 넙치는 신장과 이와 같이 간, 비장에서 면역작용을 하고, 그리고 다른 어떤 이상이 생기면 이와 같이 장에서 음식물이 쌓여 있지 않고, 이와 같은 게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반복적인 구조에서 반복적인 어떤 노멀적인, 그러니까 일반적인 게 되지 않고, 뭐가 잘못되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은 질병 상황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와 같이 추정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럼 여러분들도 서 있는 거, 지구에 서 있는 거 반복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내일은 무엇을 하고 모레를 무엇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럼 반복을 발견하는가? 그것은 관찰과 측정을 하고 그 관찰과 측정을 바탕으로 기록, 그러니까 데이터를 모으고 데이터를 모은 걸 갖다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과학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 보십시오. 그림에서 같이 여러 가지 현명을 보고 또는 망원경을 보고
관찰을 한 옛날에 이와 같이 이 선원들이 관찰을 함으로써 지구가 둥글다. 어디에 가니까 바람이 어떨까. 이걸 이렇게 매번 했기 때문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또는 지금은 여러 가지 조금 더 좋아지니까 현미경도 볼 수 있고. 근데 이와 같은 현미경을 보고 이와 같은 걸 하는데 관찰을 하고 나서는 그럼 측정을 무엇으로 하나? 저울과 여러분도 보십시오. 저울도 있고 계량컵도 있고 각도기도 있고 이와 같이 자도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숫자가 다 있죠. 그죠? 나름의 숫자 기준을 가지고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엘라이자 테스트라고 해서 항체 테스트를 할 때 나오는 건데 이것은 그러면 숫자가 없지 않냐? 아닙니다. 이것을 요즘에는 기계로 넣으면 여기에 있는 강도가 좀 진하죠. 여기 좀 연하죠. 그러면 빛의 강도가 다른 걸 우리가 숫자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수입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관찰과 측정은 결국 데이터를 수집해야 되는데 데이터는 어떤 형태가 되는가 한번 보십시다. 제일 먼저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림을 많이 봤을 겁니다. 근데 그림은 이제 여러분을 봤을 때 사물의 이미지가 다 그림입니다. 그 그림이 갖다가 이제 우리가 보면 그림을 가지고 숫자를 이제 넣습니다. 크다, 작다, 넓다, 좁다 이런 걸. 또 요즘에 최근에는 디지털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나타나고 영상으로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디지털의 가장 기본은 숫자에서 기본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리라고 예상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조건은 그런데 이러한 데이터를 갖다가 형태를 볼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외부에 있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 그걸 느낄 수 있으려면 눈으로 보든가 귀로 듣든가 코로 냄새 맡든가 입으로 느끼든가 아니면 감각으로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감각으로 인식되어질 수 있는 형태로 되어야만이 데이터가 되고 그 데이터를 갖다가 사람들은 수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설명해 드릴 조금 이따 다시 좀 더 설명하고 이거는 셀, 네이처, 사이언스라는 아주 세계적인 저널들입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여기에 이와 같은 아주 세계적으로 명망 높은 저널에 발표하기로 합니다. 이 저널에서도 발표된 형태를 한번 보십시다. 제목이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 이와 같이 그래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이 있고 이 그래프는 여러분들 말해도 아까 설명 미리 해드렸듯이 숫자로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이 있고 다시 그래프가 있고 이 그래프가 있고 이와 같이 그 그림이 있고 이 같은 형태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글들이 그럼 여러분들 생각하는 교과서에 나오는 글들은 뭐냐? 이와 같이 과학을 설명하는 그거는 이와 같은 데이터를 갖다가 설명하고 데이터를 어떻게 만들었고 그 결과 데이터가 이렇게 동일한 데이터가 나왔기 때문에 다음에 무엇이 나타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로서 풀이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데이터에 해석한 게 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글을 가지고 이제 저희들은 여러분들은 지금 고등학교, 중학교 또는 초등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 지금 근대에 들어와서 이제 디지털이 활성화되면서 비디오 저널이라는 것도 나오고 있습니다. 비디오 저널은 뭐냐? 말씀하신 대로 비디오로 찍어 놓는 것입니다. 유튜브가 대표적인 거죠. 이와 같이 우리가 실험한 걸 쫙 찍어갖고 놔두는 것입니다. 물론 이 비디오 저널도 일정 부분 숫자로 만들 수 있고 그 데이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럼 그림은 어떻게 되냐? 옛날에 이 그림 자체를 갖다가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패설로지스트 또는 히스톨로지스트 이와 같은 조직학자, 병리학자들이 계셨습니다. 근데 요즘엔 또 시대가 바뀌고 있습니다. 이 패설로지, 이 그림을 갖다가 AI에 이와 유사한 그림을 계속적으로 인식을 시켜 나갑니다. 그러면 이 AI들이 이 수천 장, 수만 장 인식이 되고 나면 우리가 이런 표본을 주면 AI가 바로 이 인식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의 학문은 저 개인적으로는 자와 저울의 학문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자와라는 것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작은 우리가 말하는 아주 오래된 현미경 형태부터 요즘에 같은 좋아진 현미경, 더 좋아진 현미경 최첨단의 전자현미경. 그럼 저울이라는 거 우리가 무게를 재죠. 어떤 산물을 갖다가 그 무게를 재고 그 입자의 무게까지 이렇게 재려고 하는 이와 같이 질량 분석기까지 이와 같은 두 개가 가장 큰 축으로 이제 과학이 발전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말로만 듣던 안톤 레반후크에 의해서 최초로 개발된 현미경의 모습입니다. 이게 렌즈가 있고 이게 샘플을 나와갖고 이렇게 처음에 봤던 게 겨우 270배 올려가서 봤던 것입니다. 이게
이제 자가 더 크게 볼 수 있는, 작은 걸 더 크게. 왜? 여러분의 눈에서는 세균이 안 보입니다. 그렇지만 현미경에 가서 보면 세균이 보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이 우리 사람이 볼 수 있는 인식의 범위 안에 집어넣었다는 것이고, 그 인식의 범위 안에 집어넣고 나서부터는 데이터로 이제 우리가 작성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와 같은 이와 같은 현미경의 발달이 이제 14세기부터 쭉 와갖고 81년에 이와 같이 전자현미경까지 만들게 되는, 전자현미경을 좀 더 정밀하게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자현미경 두 가지 형태가, 하나는 템이라 해갖고 트랜스미션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피, 절편을 갖다가 이렇게 투과를 하면서 볼 수 있는 투과 전자현미경. 그렇지만 또 하나는 셈이라 해갖고 이걸 갖다가 스캐닝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피 안에 통과하지 않고 가에만 이렇게 빛이 나와서 반사해서 그 빛을 모아서 데이터를 만드는 것. 이 같은 두 가지 큰 형태의 전자현미경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셈입니다. 이 보십시오. 이 구조가 이런 기생충, 아주 적은 기생충이 이렇게 생겼을 거라는 우리가 셈을 보지 않고는 우리 거의 시각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반면 우리가 잘라가지고 아까 여러분들 봤듯이 세포의 구조가 이렇게 된 거, 세포 밖에 이렇게 가나다란 빌라이라고 표현되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서 있다는 것은 전자현미경을 봄으로써 가능했던 겁니다. 여러분 눈으로서는 세포 하나도 구분 안 하는데 그 세포 안에 다른 소기관들이 있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 세포 안에 바이러스가 감염된 세포는 이와 같이 바이러스가 촘촘히 밝혀지는 바이럴 어레이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또 다른 형태의 우리가 저울에서는 질량 분석기라는데, 이 질량 분석기는 여러분은 앞에 들고 있는 볼펜이라도 좋고 책이라도 좋고 우리가 과연 그 책의 무게를 정확히 아는가? 아닙니다. 왜? 우리는 정확히 지구상의 어떤 것도 무게를 지금 알지 못하고 다만 기준점을 놓고 상대적으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와 같은 것을 갖다 무게를 갖다 계속적으로 더 작은 거, 저 작은 거 하면서 무게를 측정하려고 노력하셨던 분들이 지금 이 질량 분석기만으로도 노벨상이 8개가 나오고,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일본의 고이치 다카나라고 다나카라고 2002년에 노벨상을 수상하셨던 분들. 이 방법은 샘플이 있고 샘플에다가 우리가 빔을 줍니다. 그러니까 아주 레이저를 주면 이게 이온이 튀어나옵니다. 이 이온이 튀어나오는 게 우리가 이제 매스 애널라이저에 들어갔다고 하고, 그 매스 통과하고 나면 이온을 갖다가 디텍션하면 이와 같이 다양한 이온이 어떤 물질에서 나오면 이 이온에 대해서 종합적인 분석을 하면 데이터가 이미 쌓여 있는 걸 분석하면 우리가 어떤 물질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간단히 이제 도식적으로 이야기되면 아까 말씀드렸같이 이와 같이 이온을 여기 우리가 원하는 타깃을 놓고 레이저 빔을 쏘면 이온이 튀어나가고, 그 이온이 무거운 걸 느껴가고 가벼운 걸 빨려가고, 그 와중에서 우리가 이제 이와 같은 그래프가 쭉 나타나면 이 그래프를 갖다가 분석해 보면 이와 같은 다양한 물질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이 물질을 데이터베이스에 다시 집어넣으면 이거는 샘플 1 EH1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질량 분석기는 그러면 우리가 물리학에서 발전했지만 생명과학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이용할 수 있는가? 바이오테크놀로지. 우리가 알듯이 프로테인 분석이라든지 펩타이드 분석이라든지 이와 같이 DNA, RNA 분석, 파마세우티컬, 약의학에서는 이제 새로운 약물을 발견한다든지, 그냥 컴비나토리 케미스트라든지 약동학이라든지 약물의 대사라든지, 임상적으로는 새로운 스크린 방법이라든지 헤모글로빈 분석을 한다든지, 헤모글로빈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혈구입니다. 그다음에 드러그 테스팅을 한다든지, 환경적으로는 물 분석한다든지 물 속에 무슨 이물질이 있다, 푸드에서 음식에서 어떤 거, 그다음에 에어 퀄리티, 에어에서 우리가 말하는 P10이라든지 이와 같은 이상한 물질들하고 우리에게 나쁜 영향을 준다, 이런 것도 분석할 수 있고, 지올로지컬 레지스턴스는 우리가 말하는 지질학 같은 오일 컴포지션을 분석할 수 있고, 이와 같은 것에 쓰여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아까 말씀드린 것들이 반복적으로 어떤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우리는 또 그 반복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의 도움을 받았어요. 새로운 반복적인 현상을 개발하고 또 그걸 발견하고 그걸 발견된 걸 다시 증명하고, 그래서 거기서 많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될 게다 영향을 갖다 추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학과 과학,
여러분들 과학을 하려면 왜 수학이 필요하고 이런 것은 물론 수학 고유의 학문도 있지만 우리가 보는 생명과학 쪽에서는 어떻게 되는 걸 조금 보면 통계학이 있고 이 반복되는 관찰 현상을 수학적으로 정리한 식이 있고 식을 바탕으로 적용과 애청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걸 조금 봅시다. 여러분들 봐도 이와 같은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는 이와 같은 그래프를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1차원적인 이런 그래프를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1차원적인 그래프를 바탕으로 저희들은 이제 다음을 예측을 하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 다음에 뭐 얼마 들어가면 얼마 나올 수 있다. 그러면 보십시오. 그러니까 혈청에서는 얼마 있다, 간에서는 얼마 있다, 신장에서는 얼마 있다, 머슬에서는 근육에서는 얼마 있다. 이와 같은 것을 저희들이 예측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와 같이 저희들이 이렇게 측량한 값을 갖다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집어넣고 나서 수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높은 선, 낮은 선을 구하고 그리고 나서 이게 제로가 되는 선을 이건 항생제를 쓰고 나서 측정한 것입니다. 그럼 이 제로가 되는 선부터는 이제는 우리가 물고기한테 질병이 나서 항생제를 쓰고 나서 그럼 일주일 후에 제로가 되니까 일주일 후에 이제 판매를 해갖고 일반 소비자가 먹어도 좋겠다 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 이 같은 과학적인 것입니다. 또한 보호 효과라고 여러분들 아마 고등학교에서도 좀 나옵니다. 중학교에서는 좀 안 나오지만 헤모글로빈과 같이 산소 운반 기능을 갖는 물질이 수용액 또는 혈액 속에 있을 때 이산화탄소 분압이 상승하거나 또는 pH가 저하되면 산소 분압에 변화가 없어도 산소 포화도가 감소하여 산소 전달체에 쉽게 분리되는 현상이라고 이게 이제 보아가 발견하였던 것입니다. 이걸 갖다 발견하기 위해서 먼저 이와 같이 데이터를 싹 수집을 먼저 했고 그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와 같은 각기 다른 조건에서 수집했죠. 왜냐하면 pH가 6.7.6, 7.5, 7.4니까 여기서 수집한 이걸 바탕으로 이제 수학적인 그래프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그래프를 만드는 걸 갖다가 보면 아까 제가 설명했던 보호 효과를 갖다가 이와 같이 하이 CO2일 때와 로우 pH가 되고 그러면 그 산소 분압에 있어서 높아지고 낮아지고를 갖다가 이와 같이 알 수 있게 되는 하나의 법칙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지만 과학이란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어떤 대상에 대해서 관찰, 실험을 바탕으로 보편적으로 반복이 된다. 어떤 현상이 계속적으로 거의 동일한 조건에서는 동일한 반복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과 이를 정리해 놓은 것이 과학이라 생각한다면 여러분들도 집 주위에서 또는 곤충을 관찰 또는 나무잎을 관찰 여러 가지 관찰을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과학을 할 수 있는 기본 토대를 스스로 닦아갈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이와 같은 과학이라는 그 반복적인 현상을 바탕으로 제가 이제 조금 더 한 단계 높은 제가 연구하는 걸 말씀드리면 저는 주로 이제 다른 어류 질병, 물고기 질병도 많이 하지만 그보다는 좀 더 깊이 하고 있는 영역은 비교 면역학입니다. 면역학도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사람만 면역이 있는 게 아니고 많은 동물, 식물에도 다 면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먼저 생물의 역사를 보면 동물의 역사를 보면 캄브리안 기에 최초로 척색이라는 척추의 앞단계입니다. 신경따발 같은 게 가진 동물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어류가 나타나고 대봉기에 턱 있는 어류가 나타나고 그리고 나서 양서, 파충, 조류 그 다음에 우리와 같은 마말리안 동물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와 같은 이제 캄브리아에 나타나는 동물은 첫 번째 어류는 턱이 없어서 무왕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왕류고 유왕류입니다. 그 무왕류, 유왕류를 합해서 이제 우리가 척추동물이라고 부르는데 이 척추동물만 우리 지구상에서는 항체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면역작용으로서 인네이트 이뮤니라고 자연 면역 관계. 그러니까 여러분도 알다시피 뭐 개나 새우나 이런 것들은 바깥이 딱딱하죠. 바깥이 딱딱한 그 자체가 하나의 면역적인 벽을 만들고 또는 어떤 이와 같이 달팽이들은 이와 같이 찐찐한 달팽이 콧물 같은 걸 갖다 많이 흘리죠. 뮤코스입니다. 그 뮤코스에서 면역작용을 하고 각기 다른 형태지만 이 야들은 항체를 분비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항체를 분비하지 않지만 저희들의 항체를 분비하는 종이 가장 기본 종은 우리가 말하는 미생류로 불리는 멍게류, 그 다음에 무왕류. 무왕류는 우리나라에 있는 무왕류는 하나는 여러분들 잘 아는 꼼장어인 먹장어로 불리는 먹장어가 우리가 학술적인 면이고 꼼장어는 일반 면이지만 이와 같은 거와
그다음에 동해안의 연안 강가에 좀 올라오는 칠성장어, 그리고 대부분이 우리가 말하는 만말년으로 불리는 이와 같은 이와 같은 종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게에서 각기 병원체를 인식하는 기능이 있고, 그렇지만 이와 같이 먼개류에서는 항체를 못 만들지만 이와 같이 유학 동물에서는 항체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항체는 어떤 종류가 있는가 좀 보십시다. 제가 여러 가지 이제 분류를 이렇게 쭉 했는데, 유학과 무학에 그러니까 턱이 있음으로써 어떻게 발생하는가 봐봐요. 여러분, 동물의 턱이 있으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턱이 없는 경우는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턱이 있는 경우와 턱이 없으면 음식물을 많이 먹을 수 없습니다. 면역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정의는 셀프와 non-셀프 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럼 내 편이냐, 내 편이 아니냐를 구분하는 건데, 턱이 있음으로써 막대한 양의 음식물을 먹게 됩니다. 그 막대한 음식물 자체는 전부 non-셀프입니다. 턱이 없는 경우는 이와 같이 많이 먹지만 또 쭉쭉쭉 하고 빨아먹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음식물이 들어오는 양이 제한됩니다. 그래서 항체가 발달이 전혀 다른 계통을 겪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항체인 경우는 우리가 턱이 있는 동물 계통에는 일반적으로 가장 먼저 나타나는 IgM, 중간에 상태는 IgD, 그 다음에 IgY라고, 여러분 계란 노란자에 있는 항체 형태인 난생은 IgY가 있고, 그다음에 IgE라든지 이와 같이 이제 기생충에 반응하는 IgE, 그 다음에 IgA라고 장이나 이와 같이 든 데서 나타나는 IgA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무항류에는 VLR이라고 Variable Lymphocyte 변형 임파구 리셉터라는 게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연구하는 것은 이와 같은 BLR, 그러니까 무항류입니다. 무항류에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꼼장어 보십시오. 꼼장어가 이 꼼장어고 턱이 없죠. 이거는 이제 칠성장어인데 이것도 턱이 없고 빨판이 있어갖고 이와 같이 물고기 이게 붙어갖고 피를 빨아먹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BLR이 어댑티브, 그러니까 후천면역, 즉 후천면역이라는 것은 한 번 감염이 발생하면 그 감염시키던 놈을 기억하는 거, 기억해갖고 다음에 항체를 만들어내는 어댑티브 이뮨, 그걸 갖다 후천면역이라고 합니다. 그게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 있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T셀과 B셀이 작용하고, B셀은 항체를 분비하지만 T셀은 항체 분비를 도와준다든지 또는 바이러스 감염을 없애든지 하는데 도움을 주는 이런 형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좀 더 이제 BLR에 대해서 빨리 접근하기 위해서 제가 좀 스킵을 하고, 이같이 BLR은 일반적인 항체 모양이 이렇습니다. Y자 모양. 끄트머리 여기에 우리가 말하는 항원 또는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말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예를 들면 스파이크 단백질이 여기 가서 붙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형태가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다루고 있는 먹장어 항체는 U자 모양입니다. 이와 같이 U자 모양으로 생겼고, 우리가 말하는 자석의 U자 모양 또는 다른 형태, 말굽 형태, 그리고 여러분이 손을 폈을 때 엄지와 검지 사이에 있는 형태, 그와 같은 형태에서 가서 붙어갖고 항원이라고 할 수 있는 항체가 붙는 대상이 항원입니다. 항원에 붙어서 그 항원의 작용을 억제한다지 하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분사생물학적으로 좀 더 깊이 있게 파보면 이 같은 오목한 부분, 볼록한 부분인데, 오목한 부분에 가서 붙고 오목한 부분에서 이제 아미노액시드가 계속 변함으로써 다양한 항체에 붙을 수 있다, 항원에 붙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설명되고, 이거는 모형으로 이제 컨케이버, 그러니까 오목한 부분에 붙으면 이렇게 빨간색이 많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오목한 부분을 붙게 되고, 그 실질적인 예를 들어 놓은 것입니다. 먹장어 혈중의 항체 구조는 이제 먹장어와 칠성장어 사이에 조금 비교를 해보면, 이거는 칠성장어인데 칠성장어의 꼬리에는 시스테인이라고 이중체를 형성하는 강한 아미노액시드입니다. 이게 많고, 먹장어에는 저희들 분석해보면 굉장한 소수성 아미노액시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먼저 칠성장어에서 보면 이와 같이 가운데 아까 시스테인이 많아고 이중체를 많이 형성하니까 이와 같은 형체가 됩니다. 반면에 먹장어는 이 소수성이 많아갖고 저희들이 끊어내고 실험을 해도 실험이 굉장히 안 됐었습니다. 근데 실험이 안 되다가,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직접 먹장어에서 혈액에 채취해갖고 그 사이즈를 먼저 크기를 비교해 보니까 600에서 1600 사이즈, 킬로달튼 사이즈가 나오고, 이걸 전자현미경으로 보니까 이와 같은
동그란 형태가 나타나고 그럼 이게 진짜 우리가 말하는 먹장의 항체일까 해서 이뮤노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프라고 항체를 붙이고 다시 전자현미를 관찰하는 거 항체가 다 여기 가서 붙어 있으면 알 수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추정한 거는 항체가 이렇게 공 모양입니다. 공 모양이 됐다면 뭐냐면 이와 같은 부분에는 하이드로포빅한 부분은 안쪽으로 다 숨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바깥으로 나와갖고 공 모양을 자기들이 형성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와 같은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외부의 발현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살펴본 거고 그 다음에 GPI라는 링크에 세포에 이렇게 붙어 있던 것을 알 수 있었고 그래 맨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보니까 이 먹장어가 가장 항체로서는 원시적인 항체라는 것을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소수성들이 모여갖고 이렇게 뭉치니까 동그라만 항체, 구형의 항체가 되고 이 형체가 가장 프라이모디얼 안티바디는 가장 항체의 기원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그리고 나서 아까 발전사를 보면 이제 먼저 먹장 항체가 있고 칠성장 항체가 있고 이 칠성장 항체가 비슷한 이제 이와 같이 만말리안 항체에서 IgM이 나타나고 그다음에 그 조금 더 간편화되면 IgG 나타나고 더 간편화되면 IgG 이게 메인으로 있는 항체지만 이렇게 발전하지 않았나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현상을 갖다가 발견하고 나서 저희들은 이 항체를 갖다가 이제 조작해갖고 다양한 형태의 항체를 만들 수도 있었고 이 만들어진 항체를 가지고 물고기 그러니까 먹장에서 유래한 항체지만 AI 바이러스 그다음 물고기 병원성 바이러스 그다음 돼지 바이러스에 대해서 그럼 인식성이 어떠냐 항체는 항원에 잘 붙어야 되니까 그래서 한번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먼저 AI 우리가 말하는 에비안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해서 붙음을 이렇게 규칙적으로 붙음을 알 수 있었고 여러 가지 조건에서도 붙고 조직에서도 붙다는 것을 증명하고 하였던 것입니다. 또 물고기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이게 이 항체가 잘 인식을 하고 잘 붙는다는 걸 알고 어디에 붙는가에 대해서도 밝혀봤던 것이고 근데 또한 다른 물고기 방에서 이 항체가 그러면 중화항체 이름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어떤 특정 바이러스의 에피톱이라는 부분에 그 항체가 붙으면 바이러스가 세포에 침입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것도 가능하나에 대해서도 연구하여 봤고 돼지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그런 붙는가에 대해서 돼지 바이러스에서도 실험하여 봤던 것입니다. 또한 이 항체는 글라이켄이라고 이제 우리들 같은 경우에는 이 단백질 외에 탄수화물이 가위로 솟아 있습니다. 그 솟아 있는 탄수화물에도 붙는가, 일반 항체가 불가능한 거, 그것도 그렇게 되는가에 대해서 해보니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고, 그럼 작은 펩타이드도 되는가, 단백질보다 그의 펩타이드에 대해서도 실험해본가 붙을 수 있음을 증명하였던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다음 한 번 더 말하면 이와 같이 반복되는 어떤 현상을 가지고 그 다음 또 새로운 반복을 밝히고 그 반복을 바탕으로 우리가 다른 데 응용이 가능하고 그 응용이 돼야 될 수 있는 것도 그냥 된다가 아니고 한 번 되고 두 번 되고 아니고 끊임없이 되어야만이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그런 걸 갖다가 지속적으로 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 과학적인 힘이고 과학적인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것은 과학이라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여러분들 공부하는 것은 그 어떤 반복적인 현상에 대해서 여러분 체계적으로 여러분들 지식을 갖다가 쌓음으로써 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예측하여 해결할 수 있고 또는 그 반복적인 현상이 잘못됐을 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좀 더 현명하게 어떤 모든 삶에 살아가면서 적용하면서 자기를 갖다가 좀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기본 토대가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여기는 제가 대학생 박사 생활을 했던 영국 스코틀랜드에 있는 데인데 이게 브레이브 하트라고 여러분들 브레이브 하트 영화를 봤을 겁니다. 그 브레이브 하트가 촬영된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멜 깁슨이 주연을 했고 그 고장이 바로 여기입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연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연해 주시면서 우리 학생들이 어떤 마음으로 좀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있으셨을까요, 교수님? 예, 그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우리 학생들이 어떤
과목이든 어떤 공부든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네. 좀 더 그런 것은 이렇게 쉽게 관점을 가지고 봤을 때 공부도 쉬워진다는 거죠. 여러분들 수학을 배우는 이유는 이런 반복적인 현상이 되는 것을 알고 그것을 갖다 수학적인 은밀성을 가지고 예측이 가능하게 만들어 갈 수 있다. 그러므로 수학은 이렇게 배웠을 때 다음에 내가 데이터를 기록해갖고 다음을 예측을 함으로써 내가 다음에 무엇을 하든 간에 도움이 되겠다. 또는 과학을 했을 경우는 반복적인 현상을 보는구나. 그럼 이게 반복적인 현상이 다른 데도 다 되는가? 혼자서 추론해보면 수많은 과학자들이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고 땀을 흘려서 그 반복적인 아주 에센스만 모아놓은 게 지금 여러분들 배우고 있는 책에서, 교과서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이 과학뿐만 아니고 우리가 말하는 자연계의 모든 학문들은 이러한 같은 반복적인 현상을 갖다가 밝히고 그 밝혀놓은 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지금 익히고 있는 겁니다. 그 익힘을 바탕으로 또 새로운 반복적인 현상을 발견할 것이고 그 새로운 점이 남들이 발견하지 못한 여러분들도 발견할 수 있고 그 발견을 활용하여 좀 더 나은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일단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처음에 접근은 좀 쉬운 마음으로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강연 들으시면서 많은 분들이 바이러스에 관련된 내용 너무 흥미롭다라는 채팅도 해주셨고 과학이라는 정의가 정말 너무 와닿습니다 라는 이야기도 해주셨어요. 근데 우리 현우라는 학생분께서 진화를 통해 항체의 모양이 바뀌며 생기는 장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이거는 저는 이제 현재 그 당시에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이런 먹장어가 네. 그 당시에서는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도 충분하게 감염을 갖다가 그 어체 자체가 방어를 할 수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동물들, 그 중에서 진화로 이제 다른 양서, 파충, 조류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포유류까지 올려오면서 각기 다른 조건, 자연 환경에 있다 보니까 과연 먹장어가 가질 때는 그와 같은 항체의 구조만이 안 되니까 그와 같은 이제 적응해서 그게 생체적으로 이렇게 생겨났다는 것을 갖다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그것도 어떤 현상이 이게 만약에 간단히 적용하면 반복적인 현상에서 막아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발전해 오는 거지. 네. 반복적인 현상이 되지 않았다면 그 생물이 사라졌던 것이죠. 네. 그죠? 네. 그러니까 반복적인 현상을 갖다가 유지하고 발전시켰다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 먹장어 항체 개발로 기대할 수 있는 가장 큰 효과는 무엇인지 라임님이 궁금하시대요. 이거는 이제 좀 더 이제 제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과 많이 관계되는 일인데, 먹장어 항체가 좀 몇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네. 유전자가 좀 단순하다든지 이제 분자량이 작기 때문에 저는 이와 같은 데를 장점을 활용하여 항체를 대량으로 생산하여 지금까지 항체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데가 많지 않거든요. 거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항체가 없는 동물 질병, 예를 들어 갖고 꿀벌이 지금 많이 죽고 있지만 꿀벌은 바이러스병을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꿀벌한테 공여를 해준다든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왜 유황류에서만 후천 면역이 나타나도록 진화됐는지도 궁금하시대요. 아니죠. 유황류만 아니고 무학, 유학 두 개, 네. 척추동물에서 이와 같이 후천 면역이 다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그런데 이제 BLR이라는 우리가 변형 임파구 네. 수용체는 무항류에 있는 항체고 네. 유항류에 있는 우리가 안티바디를 부르는 항체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같은 생물이라도 사는 환경이 다르면 항체의 모양이 다른지도 궁금하시죠? 아니에요. 같은 생물은 같은 계열의 항체를 가지고 있고 다만 이게 진화적으로 이렇게 차이가 있을 때 네. 다른 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진화적으로 차이가 있을 때. 네, 그러니까 종이 그러니까 일단 먼저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는 유학과 무학에서 차이가 나타나고 네. 유학에서는 여러 많은 종이 있는데 대다수 비슷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지금 먹장어 항체가 유전자 조작에 용이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라고 곰돌이님. 그러니까 그게 단일 유전자로 돼 있고 이와 같이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무항류는 단일 유전자로 돼 있지만 네. 무항류는 유전자 4개가 이렇게 조합이 돼야만이 항체를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조금 더 그렇군요. 한참 어려 보이시죠?
야호님의 질문도 같은 답변이 되셨을 것 같아요. 야호님도 많은 생물 중에 먹장어를 연구하게 된 이유가 궁금하시다고 또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원래 물고기 면역학을 전공했습니다. 오.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저는 하다가 백신을 개발하다가 네. 좀 더 항체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특이 항체의 모양을 지니고 있어서 그쪽으로 관심이 한 2, 3년 전에 돌아오고 그 중에서 지속적으로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생물마다 항체의 모양이 다 다르다고 해주셨죠? 아니요, 생물마다 다르지는 않고 크게 대별할 수 있는 게 이왕류와 무항류. 무항류 네. 그 두 가지는 네. 아 그렇군요. 지금 많은 분들이 강의 잘 들었다. 또 처음에 이렇게 인사도 많이 남겨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강의 너무 재밌습니다 하면서 강의 잘 들었습니다 라는 댓글을 또 이주영 님이 남겨주셨는데 네. 지금 교수님께서 그러면 원래 하셨던 게 아까 물고기의 면역을 예. 그 이야기도 조금 해주세요. 어떤 학문이고 어떻게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건지. 사실 이제 제가 원래 대학은 수의학을 전공했고, 수의학 중에 수의학을 전공했고, 그리고 수의학 전공하고 나서 이제 제 첫 번째 직장이 여기 김천에 이제 이사 온 수의학 금융원이 제일 첫 번째 직장이었습니다. 그때 그 직장에서는 돼지 바이러스를 전공했었어요. 그러다가 앞으로 미래적으로 이렇게 우리나라 양식 산업도 커지고 이 같은 물고기를 갖다가 하나의 음식에서 굉장히 큰 포션을 차지할 테니까 네. 그런 물고기를 키우는 데 있어서 질병이 많이 나타났으니까 그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일본에 가서 바이러스를 공부하다가 다시 조금 더 면역 연구가 있어 영국 스코틀랜드 가고 제가 거기서 박사학위를 받으면서 물고기 공부를 지속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어떤 기회에 다시 이제 제 고향이 진주인데 진주에서 이제 그냥 집에 왔다가 어떻게 직장이 나와갖고 막 거기서 눌러 앉아가고 지금까지 지고 있는 겁니다. 아니 왜냐하면 우리 학생들이 생각했을 때는 수의학이라고 하면 수의학에서 떠오르는 그런 과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냥 흔히 뭐 축산이라던가 아니면 동물 관련된 그런 부분들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다양한 과가 존재한다는 걸 한번 알려주면 또 좋을 것 같아요. 네, 수의학은 단순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식물 외에는 다 식물 네. 그다음에 사람 빼고는 다 수의학의 영역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의학에서는 굉장히 이제 대상 종문이 많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제가 이제 꿀벌을 조금 이야기했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유럽에서는 벌써 소, 돼지, 꿀벌이 세 번째의 축종에 속할 정도로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저기 남방 국가들 동남아시아에 가면 새우를 키우는 산업이 굉장히 큽니다. 새우. 예, 새우가 이제 크기 때문에 새우에 많은 집중을 또 하고 있고, 그러니까 세계 각국에서 이 수의학은 단순한 이제 어떤 동물 우리는 수의학을 너무 한국에서는 애완동물만 치료하는 수의사를 바라보는데 오히려 그것보다는 이와 같이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는 학문이 수의학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것들보다 훨씬 범위가 넓고 네.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식물 이외의 모든 식물, 사람 이외의 모든 어떤 우리 만날 수 있는 생물들을 연구하는 곳이 그러니까 질병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는 질병이 이제 되기 위해서는 이제 구조부터 그다음에 생리부터 면역부터 병리, 치료, 의학 같은 걸 다 할 수 있는 데가 수의학입니다. 그렇군요. 이주영님께서도 수의학을 다시 한번 알게 됐네요 라고 또 채팅을 남겨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지켜보는 학생분들한테 혹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앞서 제가 이제 우리가 이제 토크 속에서 대부분 나왔는데 너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공부를 어렵게 보지 말고 이와 같이 조금 쉽게 쉬운 관점으로 접근해서 보면 재미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미있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오늘 좋은 강연 또 좋은 말씀 나눠주신 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금요일의 과학터치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달 강연으로 돌아올 예정인데요. 자세한 일정은 대구경북 여성과학기술인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금요일엔 과학과 더 가까워지세요. 금요일의 과학터치 저희는 다음 강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